예,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이 벌써 10번째 시간이 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 처음에 올 땐 굉장히 낯설었는데, 그래도 한 10번쯤 뵈니까 이제 전부 조금씩 익숙해지고, 여러분들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창세기의 조상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역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어디까지 볼 수 있냐. 그래서 그 주요 주제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조금 확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 시간이 될 건데요. 좀 시작하기 전에 제 역사와 성경이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이 한국어에서 그러니까 제가 영어나 독일어 책을 읽을 때는 그 사람들이 신화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화적이다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거기다 설명을 많이들 하고요. 한국에서 얘기할 때는 성경에 이렇게 신화적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부감이 훨씬 덜한데,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에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조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좀 많은 공감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 역사 시간인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습을 그리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어떤 접근법을 통해서 볼 거냐면은 고대근동 역사적 맥락 안에서 아브라함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좀 뒤에서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일단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고, 당시에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이 기원전 2000년대에 어떤 상황이었는가까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어떻게 전승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합의된 바는, 아브라함의 역사는 그 기억은, 역사적 발생은 기원전 2000년대지만 성경으로 쓰인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은 기원전 한 6세기, 5세기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 역사가 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발생한 시점하고, 이게 글로 쓰여진 시점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승되다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이 나온 시점하고는 이렇게 몇백 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아브라함의 역사에 이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고대 근동학이 많이 발전을 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이제 요 정도 그림은 그려볼 수 있겠다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희소하거나 이제 급진적이거나 이런 얘기는 안 드리고, 이제 좀 이렇게 일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원전 35세기나 33세기에 도시가 시작되면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수메르 문명,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수메르 그러면 굉장히 신화화되어 있고 어스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도시로 접근하면은 조금 역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35세기, 학자에 따라서 33세기로 잡는데요. 우리가 기원전 4000년대는 한 200년 차이 나는 거는 전문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기원전 35세기라고 하면은 도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도시의 기원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잘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우르라든지 이제 수메르의 도시들,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한 200년 뒤에 이집트의 도시가 시작이 되는데, 대개 강가에 농사가 잘 되는 곳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는 신석기 유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석기 때부터 인간은 도시 근처에서, 강 근처에서, 이렇게 평지에서 이렇게 모여 살다가 정주를 하다가 인구가 점차 늘어나가지고 어느 날 도시가 되었다. 대체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청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성벽이 건설되었다는 겁니다. 도시는 거의 성벽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벽이 건설되면요, 이제 성벽 안과 성벽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성벽 안은 일단은 보안이 이제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벽이 없었을 때는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어떤 짐승이 쳐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보안이나 이 안보가 문제가 되었는데, 성벽이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성벽 안은
완전히 다른 그래서 분업화와 전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기원전 35세기, 33세기 수메르 시대부터 성벽 안에서는 목축이나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술을 빚고 천을 짜는 여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각종 장인들, 그 다음에 어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메르 문헌에 이 목자 조합이 생겨나게 됩니다. 목자 조합이 암탉나귀를 치는 목자, 수탉나귀를 치는 목자가 따로 있고 어부조합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물 어부조합, 짠물 어부조합. 그래서 어부들이 목자들도 얼마 이하로는 임금을 받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임금 협상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서는 이 성벽 안에서는 행정 체계가 이제 표준화되고 어떤 도량형이 표준화되고 그리고 문자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 문자 생활이 시작을 하면은 정말 생산적이라는 어떤 그 손으로 일하는 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즉 글만 쓰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장부를 적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자만 써서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인류 사회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재창조된 것이 이 성읍이다, 성벽이다. 그래서 이 성벽을 갖고 있는 이 성벽이 주로 이제 그 강가에 건설되기 때문에 강이 범람하지 않도록 운하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근처에다가 이렇게 벽을 쌓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도 물이 넘쳐나지 않게 만드는 거. 그리고 계속 오래되면은 강가가 강 밑이 이렇게 계속 점토가 쌓이기 때문에 그걸 퍼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하를 수로나 운하를 유지하는 일이 되게 중요했는데 수로나 운하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신전을 건설하거나 왕궁을 건설하거나 이런 일들은 강력한 행정의 중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되고 임금을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권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이 성벽이 무너지거나 도시가 무너지는 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이 운하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수 설화가 일어난 배경 중에 하나가 홍수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질서가 위험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초기 도시들은 성벽을 쌓으면 이 성벽을 전부 진흙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특히 물에 약합니다. 그리고 왜 이 진흙벽돌을 굽지를 않고 이렇게 벽돌을 해서 구우면은 이게 굉장히 단단해지는데 그러면은 홍수에 견딜 수 있는데 진흙벽돌을 쓰지 못한 이유는 이쪽이 나무가 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흙벽돌을 하려면 땔감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가 건조하고 나무가 적은 지역이라서 구운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전이라든지 왕궁을 짓는 데는 씁니다. 좋은 재료. 근데 보통 이렇게 성벽을 짓거나 아니면 운하를 파거나 하는 데는 이제 그런 재료를 잘 쓰지 못합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하고 나일강 지역의 이집트 문명이 달라지는 큰 이제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홍수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비를 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홍수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불규칙한 홍수, 무서운 물 이런 식의 개념들은 다 이때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수메르에서는 이제 우르크라든지 뭐 이렇게 슈르팍이라든지 이런 이제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 도시국가들이 생겨났는데 우리가 최초의 도시국가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거는 우르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도시 우르크 이제 이렇게 많이를 얘기를 하고 이거는 고고학적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다른 수메르 도시국가에서도 우르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르크를 따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우르크가 최초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르크가 최초의 도시가 그렇게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신석기 문명이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동양이나 중국 문명 같은 데서는 아직 인류가 어떤 조직화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 최초로 등장한 우르크가 어떤 사이즈냐,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대략 학자들이 이제 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미에롭이 최근에 얘기한 건 한 70헥타르 면적이 되고 또 도시 안에도 물론 농경지가 있었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 안에 농경지로만은
살 수가 없어서 도시 주변에 이게 농경지를 많이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농경지까지 했을 때 210헥타르 정도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참고로 경복궁이 43헥타르, 여의도가 290헥타르, 서울시 중구가 1000헥타르 정도 위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도시 우르크는 경복궁의 대체로 한 2배 조금 안 되는 사이즈고요. 여의도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도시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류의 중심이었고, 여기서 생겨난 문화들, 이제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간 것이죠. 이런 정도의 사이즈에 수천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쓴 책에서는 도시라는 말, 영어로는 이제 시티라고 하고 독일말 책 보면은 슈타트라고 나오지만 한국어 어감으로는 성읍 정도가 아마 적당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보게 되면은 성읍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성읍 정도가 이제 인류가 거기서부터 이런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도시를 조금 더, 이 성읍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성읍의 중심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성읍의 가장 높고 가장 중심에 가장 큰 건물은 거의 신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보다 조금 비슷한 사이즈의 건물이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왕궁입니다. 그래서 신전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왕궁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정일치사회, 그러니까 왕이 큰 대사제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종교와 정치 권력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신전이 더 큽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도시국가별로 워낙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 도시들이 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고 서로 무한 경쟁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중앙에 통일된 권력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왕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문명의 이제 특징인데요. 종교적인 어떤 성찰하는 것보다는 경제나 정치나 이런 행정,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많이 두는 도시가 이제 아수르라는 도시면은, 바빌로니아는 끝까지 신전이 훨씬 큽니다.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의 어떤 이제 그 개성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신전은 이제 어떤 도시든지 중요하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전 그러면은 종교적인 중심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신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시에서 가장 많은 재화가 집중되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 경제가 사실은 그 도시의 도시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모시는 신들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렀고, 이게 이제 그 수메르 말로 엔이라고 하는데요. 다 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그 성읍별로 모시는 신들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우르크는 이제 이슈타르, 이난나를 모시는 도시였고, 우르는 달신 난나, 이게 아브라함의 고장이죠. 그 다음에 니프루는 엔니를 모시고, 슈루팍은 샤마슈를 모시고, 이제 이렇게 다 도시별로 우리 도시에, 우리 성읍의 주신은 이 사람이다, 이 신이다, 이렇게 각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신전에서 하나의 신만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신전에서 모시는 신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왜냐? 신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신전에서 어떤 문지기 신이라든지 비서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에서 신전이 점차 늘어납니다. 각 도시들은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지 않은데, 점차 수메르 역사가 진행되면서 도시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도시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들 사이에 있는 경작지가 어느 도시에 속하는 것이냐, 이거 갖고 서로 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들은 이제 주변에 농지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점차 더 많은 농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도시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거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결정했는가, 우리가 그건 잘 알 수가 없지만 원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험도 볼 수 있습니다. 길가메시와 아카라는 문헌이 있는데요. 이건 길가메시 서사시에 포함되지 않은 길가메시 문헌입니다. 근데 그 길가메시라는 왕이 갑자기 자기 삼촌이 쳐들어옵니다. 자기 삼촌도 다른 도시의 왕이었어요. 그럴 때,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우리 삼촌이 쳐들어왔는데 군대를 이끌고 싸워야 되느냐, 화친을 해야 되느냐, 이걸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도시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남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을 하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상원과 하원처럼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젊은이 그룹과 원로 그룹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로 그룹은 화친하자 하고 젊은이 그룹은 싸우자고 하는데 길가메시가 이제 젊은이 그룹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결정을 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원시 민주주의 같은 역할도 했던 것 같고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도시를 이겼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다른 도시는 우리 도시에 이제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배당한 도시는 그다음부터 뭐 하느냐? 절치부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 놈들이 아닌데 쟤네들한테 졌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다시 싸우고 그래서 수메르 도시국가들이 결국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들은 서로 나중에는 연합을 하게 됩니다. 무역연합도 이루어지게 되고 군사연합도 이루어지게 되고 합종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도시의 신이 저 도시의 신과 관계를 맺었다. 우리 도시의 신이 저 도시의 신을 이겼다라든지 아니면 두 신이 서로 협정을 맺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나 이게 분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전부 신들에 투영을 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도시들의 경쟁은 각 도시의 주신들의 경쟁이었고 승리한 주신은 우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이 거대한 신들의 세계를 상상하게 됩니다. 신들이 서로 연합하고 어떤 신은 어떤 신보다 위고 아래이고 아들이고 뭐 남편이고 이런 식의 거대한 만신전을 상상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신화를 보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료를 서로 이제 비교해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연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세계는 결국 고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 가장 강한 신들의 7이 연합을 이루어서 신들의 세계를 다스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7신들이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일주일의 기원이 된 겁니다. 해의 신, 달의 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전부 그런 도시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경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집트하고 달라지는 점인데 제가 오늘은 이집트 얘기는 안 드릴 겁니다만은 한 도시국가의 도시국가가 다른 도시를 지배를 하면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이 도시를 점령을 했는데 이 도시를 앞으로 잘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정의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반포하냐면 법을 반포합니다. 앞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부녀자를 겁탈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이 도시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가장 약한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고대 근동세기의 법률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신들이 서로 합종 연행하면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서사가 발달합니다. 신들이 이 신과 왜 싸웠는지 그래서 왜 이겼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재밌는 신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원래는 이 신과 이 신이 사이가 좋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누가 배신을 하거나 누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이래서 가서 벌을 해서 이 신을 이겼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고요. 이집트가 이게 없습니다. 이집트는 파라오라는 강력한 중앙의 존재가 수백의 도시들을 처음부터 확보하면서 하나의 도시국가, 하나의 나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서사도 별로 재미있는 게 없고 법도 별로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두 문명이 그렇게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도시국가가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생겨난 현상이 뭐냐면은 새로운 엘리트들이 등장합니다. 수메르 도시국가가 그 이후에 나오는 바빌로니아 시대보다 사치품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치품들이 많아요. 라피스 라줄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청금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푸른 돌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그 돌이. 근데 이 청금석이 금보다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은이고 다른 보석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질서도 수메르 시대에는 정반대였는데요. 청금석은 금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장식을 할 때 금과 청금석으로 그러니까 노랗고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는 노란색과 푸른 파란색을 결합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막 신전이라든지 이 장신구를 장식한 것들이 가장 비싼 것들이었는데 이 라피스 라줄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안 나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온,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피스 라줄리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게 어떻게 흘러갔고, 이제 이런 걸 막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메르 시대부터 저 멀리서 나는 그 청금석을 구해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지 않는데 저 북해에서 나는 돌이라든가 그래서 발틱 쪽에서 나는 돌들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주 세계의 희귀한 돌들을 모아서 자기들을 꾸며내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사치품들이 발전하느냐? 승리하고 번영하는 도시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표식을 원하고 그래서 사치품을 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과 구분되는 표식을 원하고 그릇도 이렇게 실용적인 그릇이 아니라 희한한 모양인데 굉장히 쓰기는 어려웠던 것 같은 그런 그릇들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수메르 시대에. 그러다가 이후에 수메르 문명이 없어지면서 그런 그릇들이 이제 실용적인 그릇으로 변해가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메르 도시국가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거 지금까지는 좀 역사고요. 이제 지금부터 약간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전달이 되냐면 첫 번째로 저는 이거를 이제 유럽의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각 도시국가들의 이제 개성이 강하고 서로 무한 경쟁하면서 어떤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동방의 유럽과 비슷하고요. 고대 근동 3000년 동안 이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중앙에 통제가 없어서 모든 도시국가들은 무한 경쟁했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이집트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인은 없습니다. 언제나 바빌론인, 아수르인, 우르인, 그 도시국가의 정체성이 강하죠. 이것도 유럽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경쟁을 뚫고 생존한 도시국가들은 저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 거기 제가 85쪽에 적었습니다만 에리두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에리두로부터 뭔가 시작했다. 자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에리두는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우르는 문화적 선진국이었습니다. 우르는 뭔가 굉장히 좋아요. 예쁘고 문제 화려하고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 출신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후대에 우리가 첨가한 문헌이라고 보냐면 왜 우르냐면 우르가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우르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카드는 후대에 나온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가 결국은 수메르 도시국가를 전부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력이 강한 도시, 전쟁을 잘하는 도시 이런 인상이 있고 니프루는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게 엔닐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메르의 로마나 메카라고 부릅니다. 키쉬는 교역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키쉬가 그 수메르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정중앙에 사통팔달하는 데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쉬의 임금이 됐다는 것은 수메르와 아카드 세계를 전부 장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대에서 키쉬라는 도시는 이제 희미해졌어도 전부 페르시아 시대까지 여기서부터 벌써 3000년 후에 페르시아 시대에서도 페르시아 임금의 그 호칭 중에 뭐가 있냐면은 키쉬의 임금이 있습니다. 왜냐? 키쉬라는 곳을 장악을 해야지 여기를 다 장악했다는 뜻이고 이게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이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국가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일주일에 영향을 또 미치고 하는 도시국가들은 정복지의 명단,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사라져버린 도시국가가 성읍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어디를 정복했다라고 할 때 그 정복지의 이름에서는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도시국가도 많고 아예 이름이 전하지 않는 도시국가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다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칭하는 도시국가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함무라비가 나오고 그래서 이 지역을 후대에 한번 다 장악을 하게 되고 아카드에서 이제 사르곤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그 이전에 한번 장악을 하게 되니까 훗날 예를 들어서 기원전 2000년대에 자기가 어떤 도시국가의 왕이 됐는데 젊은 왕이 굉장히 야심만만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이 도시국가의 비록 이 굉장히 작은 성읍의 왕으로서 지금 딱 됐지만 사실은 나의 핏줄은 바빌로니아에서 함무라비 우리 자손으로 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도시국가를 마치 바빌론처럼 행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를 막 보내요. 이제부터 우리는 바빌로니아가 돼서 여기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후대에 실제로 아닙니다만 자기가 그렇게 사칭을 해서 자기 도시국가 이름 막 바꿔버리고 막 이런 것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원전 4000년대, 3000년대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한 경쟁하는 도시들은 자기들끼리 신들도 서로 친척들이고 자기들끼리도 어떤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시국가의 리그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도시를 세우지 못한, 성읍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 즉 성 밖의 사람들, 아직도 저 산에서 들에서 자기 성읍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완전 야만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수메르어로 계집종이 뭐냐면은 산의 여자예요. 직역을 하면. 왜냐? 우리는 평지에서 성읍에 살고 아직도 저 성읍도 짓지도 못하고 성벽도 짓지도 못하고 저 산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야만인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기호 밑에 산이라는 기호를 쓰게 되면은 이게 뭐 계집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잡아다가 들로 다니면서 잡아다가 그냥 자기 허드렛 일 시키고 뭐 이렇게 종으로 쓰고 막 이랬던 정황이 남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 밖에 무리가 남긴 1차 사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헌은 전부 성읍 사람들입니다. 거의 100% 성읍 사람들이 쓴 겁니다. 성 밖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자만, 그러니까 문서를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자들은 교육을 거의 안 시킨 것 같고, 이 당시에 왕족 중에서 이제 교육받은 여자가 아주 드물게 나오지만 대체로는 다 남자들입니다. 남자 아이를 데려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적어도 10년 정도는 공부를 시켜야지 중급 정도의 글을 쓸 수가 있고, 왕궁이나 신전에서 쓰는 왕의 문서라든지 신화를 쓰는 사람들은 적어도 20년 정도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남자아이가, 남자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는데, 그 아이를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전부 그 교육비를 대고 선생의 또 월급도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은 도시 성읍민들 중에서도 완전히 왕족이나 굉장히 귀족들만 할 수 있었고, 이 성읍 밖을 돌아다니는 그 성 밖의 사람들은 거의 가능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의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록만 우리가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생산한 것도, 그리고 기록을 보존한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신전이나 왕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서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제 제가 학생들 보여주는 그 발굴하는 당시를, 요즘에는 발굴하는 그 현장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 토판들이 어떻게 묻혀 있나 이런 것들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거의 한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큰 어떤 건물터를 발견했으면 그 건물터에서 빨리 찾아야 되는 게 부엌하고 이제 아카이브입니다. 부엌은 거기서 요리를 했기 때문에 무슨 불을 피웠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그릇을 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빨리 찾아야 되니까 불을 피운 흔적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문서는 거의 한 방에 모아놓습니다. 문서 보관소죠. 그래서 거기서 보통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것들 다 한 방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신화 문서 하나에 모아놓고, 그다음에 왕궁, 왕의 문서 하나에 모아놓는데 이것들이 거의 한 방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거의 신전이나 왕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건축 기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예술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읍인들 것만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성읍을 바깥을 다니는 사람들의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역사적 배경으로 지금까지 알아낸 것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원전 4000년대부터 시작된 이런 성읍인들의 문명은 기원전 3000년대, 2000년대, 1000년대 가면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은 거의 다 성읍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2000년대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비추어서 아브라함의 초상을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조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대 성 밖에 가난한 가정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무리는 아브라함과 이제 우르를 떠나올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그 다음에 이제 하란 동생은 이제 거기서 죽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호르,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룻, 그 다음에 아내 사라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식솔들하고 종들을 조금 데리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그 무리가 한 뭐 40, 50명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무리들은 성읍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늘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동하는 게 창세기에서는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그냥 아브라함도 이동하고, 야곱은 뭐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이삭도 이동을 하고 계속 옮겨 다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손자도 도시 사이를 유랑했습니다. 하나의 성읍을 차지하고
자, 이제 이 성읍은 우리 민족의 것이다. 우리 가족의 것이다. 우리가 여기를 지배한다.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 야훼 신전도 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야훼 신전을 짓는 겁니다. 그 당시는. 야훼 신전도 짓고, 이렇게 하고, 이런 역사가 창세기에서는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읍을 이제 볼 때요,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지명을 많이 관찰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명의 이름이 신의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신과 관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수르, 우리 아시리아가 이제 그 아수르라는 도시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수르라는 도시는 아수르라는 신을 믿고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왜 신명이 지명이 되냐면, 아수르라는 데 아수르 신전이 있기 때문에 저기 아수르 신전이 있는 곳, 이렇게 부르다가 그냥 지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베트바알, 그러면은 바알의 집이란 뜻이지만 거기 바알 신전이 있기 때문에 베트바알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전은 그 당시에 가장 높고 가장 큰 건물이기 때문에 랜드마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지명을 부르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명에서 혹시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가 찾으면 거기에는 히브리인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겠나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수천의 지명들을 뒤지고 다니면 야훼 성읍은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지명이 없어요. 야훼가. 이 야훼 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훼 성읍을, 지명에 야훼를 붙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기에. 첫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이름에다가 야훼라는 이름을 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샬렘인데 예루야라든지 아니면 요예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는데 그때 못 붙였습니다. 다윗이 못 붙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오므리가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했을 때, 그때도 사마리아라고 아니라 사마르야라든지 이런 식으로 야훼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못 붙였습니다. 이거를 탈무드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지명에다가 우리 야훼 신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는데 둘 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구절이 탈무드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지명에 야훼 이름 붙은데 지금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전혀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 기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성읍인과 유목민, 우리가 이제 성읍 안사람과 성 안사람과 성 밖사람 이렇게 성벽의 안과 밖을 나눈다면 아브라함은 성 밖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대한 사람들은 거의 다 성밖 사람들이고, 창세기 조상들의 이야기에는 그런 제국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원전 한 23세기에 나오는 뭐 아카드 제국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오는 고아시리아, 뭐 바빌로니아 이런 식의 큰 제국들이 계속 수천 년 넘게 명멸을 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대규모 국제전에 휘말린 적이 없고 국제적 분쟁에 휘말린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 팔레스티나 쪽에 있는 작은 임금들하고 싸운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세금을 걷었다든지 도량형을 통일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창세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법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것은 이집트 탈출하고 나서 시나이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에서는 그런 율법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법률을 볼 때 함무라비 법전을 보게 되면 이게 법전이 아니라 통치 이데올로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함무라비 법전의 그 법전 그 상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그 스틸을, 그것이 신전에 제일 깊숙한 데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법전이 아니었고, 두 번째로는 판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법전대로 판결을 했으면은 판례 법전이 그 문서들이 나와야 되는데 판례가 거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아윌룸이라고 하는데, 아윌룸은 아카드어로 그 도시의 중간 정도 되는 평민들입니다. 그래서 아윌룸이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만 잔뜩 나오는데, 그러면 귀족들은요, 왕족들은요 전혀 언급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민들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 내가 이 도시를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상징적으로 밝힌 것이지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에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이론들이 요즘은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이 우리가 이제 함무라비 법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된 리피트 이슈타르 법전도 있고 에슈논나 법전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전이 메소포타미아는 많은데, 그러면 그 법전들을 연구하면은 통치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조금씩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그런 통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든지
내가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도시인들이 그 왕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신전을 새로 짓거나 개축하는 일입니다. 신전 개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전이 오래됐는데 이 신전을 내가 많은 노동력을 들여서 개축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가시의 임금 보게 되면 라가시의 구데아상이 이제 그 구데아라는 임금이 라가시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자기 신상을 되게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그 곡에 한 7, 8개가 지금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한 21세기 정도 되는데 그 구데아 상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지금 대여해가지고 와 있고 제가 가끔 이제 그 고대근동 학회할 때 이제 도센트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구데아 와 있는데 그 구데아가 한 일이 뭐냐면은 신전을 개축하고 그래서 경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신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규모 노동력을 제공해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급 주고 그리고 도시를 일으키고 성벽 보수하고 이런 거 중요한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그런 신전 개축 이야기 그리고 사제들의 위계를 정하거나 대사제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 정치와 관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이제 11장에 보게 되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렀다. 그래서 굉장히 긴 여정을 했는데 비슷한 여정을 기원전 23세기 적어도 아브라함보다 한 1000년에서 수백 년 최소한 수백 년 빠른데 아카데 사르곤 대제는 대군을 이끌고 여기를 원정했습니다. 그래서 마리를 정복하고 마리하고 협정을 맺고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작은 가정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테라하고 함께 그렇게 수십 명의 무리가 이렇게 인도한 거지만 이미 그것부터 한 수백 년 전 내지는 1000년 전에 그렇게 대군을 이끌고 여기를 원정하고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식의 규모를 생각하면 훨씬 초라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초상, 그러니까 이 이상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더 얘기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역사적 정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성 밖의 사람이었고 작은 사람이었고 통치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건 좀 무관하게 좀 성 밖의 작은 유목민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 창세기의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도 성 밖의 신이었습니다. 대체로 큰 신들은 큰 도시에서 큰 신전을 갖고 사람들을 많이 그리고 재물도 많이 받고 이런 신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신은 그거와 전혀 다른 신이었습니다. 야훼는 성읍도 없고 신전도 없었습니다. 야훼를 나의 신으로 고백하는 도시국가의 임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 신은 굉장히 중요한 신이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신이고 계약을 맺은 신이고 나를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 안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성 안의 사람들이 야훼를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이해했을까 야훼의 초상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훼는 성 밖에 저 작은 무리가 섬기는 신입니다. 변방에 굉장히 작은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는 이런 면에서 되게 독특한 신인데 작은 백성을 선택하는 신입니다. 가난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가난한 가정과 계약을 맺으시고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변방을 선택하시고 그런 가난한 가정과 세상 사이를 유랑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읍이나 신전에 거하지 않는 그런 신입니다. 오히려 야훼 신은 그 반대입니다.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가정한테 그리고 문화적 선진국이고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도시를 나와라. 이게 첫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서 살지 마라.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면 이 당시에 굉장히 촌구석 중에 촌구석인데 거기로 가라. 그게 첫 명령이었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인생의 말년에 지금으로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이죠. 70이 넘었으면 당시에는 아마 거의 뭐 기록적으로 오래 사는 그런 나이였을 텐데 그 말년에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그 우르라는 곳에서 굉장히 안정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도시라는 성읍 안은 굉장히 안락하고 안보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을 텐데 거길 나가서 모험을 하라고 한 거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학의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야훼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한 도시, 한 어떤 건물이나 여기에 거하지 않는 하느님, 계속 돌아다니시는 하느님, 작은 백성을 선택하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도시는 아브라함 같은 백성을 위협하거나 그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막 아주 속임수 같은 걸 써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간신히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바벨탑 이야기라든지 도시를 그렇게 좋게 그리지 않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화려하지만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있고 성벽 밖에 있는 우리가 작고 가난하지만 하느님 곁에 더 가까이 있는 더 잘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국가의 사람들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선입니다. 이렇게 야훼가 작은 신이라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 가정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 도시국가의 신들을 전부 합한 존재보다 더 큰 존재가 파라오인데 그 파라오를 야훼가 이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 걱정했을 겁니다. 우리가 저 파라오를 이길 수 있었을까? 근데 파라오를 이긴 사건이 이집트 탈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역설이고 굉장한 뒤집어지는 그런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원전 4000년대부터 300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그 당시 고대근동 사회가 이러했고 특히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있었던 작은 민족의 신이, 작은 가정의 신이 우리 야훼 신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역설인데 큰 신들을 우리가 신화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큰 신들의 얘기는 수메르 시대부터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거쳐가지고 페르시아 시대, 고대 이집트, 나중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잊혀졌거나 거의 전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야훼 신만 우리한테 오는 것은 굉장한 인류사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느님의 신비가 작용했다면 이런 점에서 작용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14째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